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정옥입니다. 올해 68이죠.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1999년에 대출까지 껴서 마련한 34평 아파트 한 채, 그리고 2003년에 어렵게 산 1층 상가 건물이 제 전 재산이었어요. 상가에서 월세로 280만 원이 들어오고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으니 생활은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2015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혼자 살면서 제 방식대로 꼼꼼하게 지냈죠. 영수증 하나까지 다 보관하고 장부에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적는 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42인데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늘 고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 전에 재혼을 했는데 새 며느리 서유진은 전직 승무원 출신이라 겉으로는 공손하고 말도 곱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한 건 재혼하고 몇 달 뒤부터였습니다. 마치 이사라도 오듯이 짐을 조금씩 들여놓더니 어느 날부터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 가면 바로 떼지죠.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질문이 며칠에 한 번씩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제가 늘 쓰던 파란 볼펜 장부의 날짜와 함께 며느리가 한 말들을 적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딸을 데려왔어요. 12살 된 아이였는데 제 방을 구경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여기 넓다. 할머니 방 비우면 내 드레스룸으로 딱이겠다. 아이가 하는 말이라 웃어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며느리가 전혀 타이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말도 장부에 적어뒀습니다. 날짜는 5월 12일이었죠.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현관 신발장 위에 늘 두던 여분 열쇠가 사라진 겁니다. 제 기억이 틀릴 리 없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자리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싶어 집 안 곳곳을 뒤져봤지만 열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장부에 적었죠. 별표까지 쳐가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건강검진 같이 가요. 병원 예약해놨어요. 말투는 다정했지만 뭔가 준비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 건강검진 같은 걸 신경 쓴 적도 없던 아이가 갑자기 병원 예약까지 해놨다니요. 저는 미소로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파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빨간색 별표를 3개나 쳤어요.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는데 유진 씨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제주 여행 다녀온 다음 주에 처리해요. 먼저 진단부터 받아야 하니까요. 의사 선배 통해서 간단히 할 수 있대요. 걱정 마세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주 여행이라니, 철이라니, 진단이라니. 이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서 또 장부에 적었죠.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교회 앞에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하세요. 어제도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어요. 약 드시는 것도 자꾸 잊으시고 걱정이에요. 처음엔 사람들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나중에는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인사만 했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오자마자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계좌 알림을 문자가 아니라 종이 통지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시중은행 2곳에 금고함을 개설했습니다. 제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할 안전한 곳이 필요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대학 동창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영란 변호사님이요. 민사와 가사 전문으로 일하는 분이었죠.
영란아, 나 좀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 혹시 가족이 후견인 신청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란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호가 당장 다음 주에 만나자. 준비해야 할 게 있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도윤이와 며느리가 함께 왔고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간단한 검사예요. 금방 끝나니까 걱정 마세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 하려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신신경과 정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신경심리 검사도 함께요.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요. 도윤이와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의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주일 뒤로 정밀검사 일정을 잡겠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도윤이가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의사에게 건넸어요. 선생님, 이건 저희가 집에서 관찰한 일지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심한지 기록해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제 가방에서 파란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매일 기록한 노트였죠. 아침에 일어난 시간, 먹은 음식, 한 운동, 읽은 신문 기사에 줄 그은 것까지 전부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 이건 제가 직접 쓴 일상 기록입니다. 날짜별로 다 있습니다. 의사는 두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는 2시간 넘게 진행됐어요. 기억력 테스트, 계산 문제, 그림 그리기, 시간과 장소인지 확인까지.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의사는 즉시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재검사를 예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죠. 그날 밤 저는 복도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미니 감시 카메라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교회와 동네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시작한 상태였어요. 상가 건물 102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장태식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55살의 성실한 세입자였죠. 늘 월세를 정확히 내고 건물 관리도 신경 써주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낮에 낯선 여자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사장님 집으로 가는 것 같던데 아는 분인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또 보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복도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쯤 며느리가 현관문 앞에서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문고리를 추가로 잠가뒀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무단 침입 시도였죠. 저는 영상을 여러 곳에 백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통장, 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하나씩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전부 금고로 옮겼죠. 대신 서랍에는 오래된 가짜 서류들을 넣어뒀습니다. 만약 누가 몰래 들어온다면 그걸 가져갈 테니까요. 며칠 뒤 유진 씨의 어머니인 박미숙 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61살인데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사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 불편하시죠? 이런 서류들 처리하시기 힘드시면 저희한테 위임해주세요. 사돈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고맙네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급한 건 아니잖아요. 사돈은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조급함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영란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동안의 일들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영란이는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정호가 생전 신탁을 설계하자. 지금 당장. 생전 신탁.
리빙 트러스트라고도 하는데 살아있을 때 재산을 신탁에 넣는 거야. 너는 수익자로 남아서 평생 그 재산에서 나오는 돈을 쓸 수 있어. 그런데 명의는 신탁이 갖고 있으니까 가족이라도 함부로 손 뗄 수 없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란이는 계속 설명했어요. 상가 지분과 아파트를 전부 신탁에 넣고 수익자는 너로 지정해. 그리고 내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지역 장학재단에 70%, 내가 아끼는 조카한테 30%를 주는 걸로 설정하면 돼. 합법적이고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어. 도윤이는? 도윤 씨는 배제하는 거야. 이건 내 재산이고 내 결정이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좋아. 그렇게 하자. 일주일 동안 영란이와 함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신탁계약서, 부동산 이전 서류, 수익자 지정 문서까지. 모든 걸 공증받고 법원에 등록했어요. 상가와 아파트는 이제 신탁의 명의였고 저는 평생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 수익자가 됐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도 새로 만든 은행으로 바꿨어요. 상가 임대료도 신탁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설정했죠. 이제 며느리나 사돈이 제 통장에 손댈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주민센터에 가서 열쇠 분실 신고를 하고 도어락을 교체했습니다. 새 비밀번호는 제 머릿속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복도 카메라도 한 대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권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입을 열었어요. 권사님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제 며느리가 동네에서 제가 치매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여기 검사 결과서도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권사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혹시 누가 제 건강에 대해 물어보시면 제 연락처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저를 다시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장태식 씨에게도 부탁했습니다. 태식 씨, 낯선 사람이 건물에 오면 꼭 영상을 백업해 주세요. 제가 USB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 지켜볼게요. 한편 도윤이는 점점 조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대출 압박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와 사돈은 후견인 신청 일정을 확정했다는 얘기도 들렸죠.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증언 기록해야. 3가지 축으로 완벽한 방어막을 쳤어요. 6월 첫째 주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제주도 가기 전에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해요. 화해도 하고 좋은 시간 가져요.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래, 좋지. 어디서 볼까? 식당은 며느리가 정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도윤이, 며느리, 사돈, 그리고 저.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처음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도윤이가 제 술잔에 술을 따르고 며느리가 반찬을 덜어주고.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사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돈 어르신 이거 한번 보세요. 병원이나 은행 서류 처리할 때 필요한 건데 사돈 대신 저희가 해드릴 수 있게 간단히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위임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인감이 필요한 정식 위임장이었어요. 인감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어차피 복잡한 거 사돈 어르신이 하실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다 처리해드릴게요. 도윤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위임 범위가 부동산 처분, 계좌관리, 의료결정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걸 서명하면 제 모든 권리를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3사람의 눈빛이 기대로 반짝였어요. 하지만 서명하는 대신 저는 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장부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거 먼저 보시죠. 장부를 펼치자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한 질문들, 드레스룸 발언, 열쇠 분실 날짜, 무단 침입 시도.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5월 12일 유진이 딸이 제 방을 드레스룸으로 쓰겠다고 했죠. 5월 18일 여분 열쇠가 사라졌습니다. 6월 3일 유진이가 제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여기 영상도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복도 카메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가 열쇠로 문을 열려는 장면이 또렷하게 나왔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위임장, 공증 변호사 동석도 없고 위임 목적도 불명확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서류네요. 바로 그때 식당 입구 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최영란 변호사와 주민센터 직원이었어요. 제가 미리 요청해둔 분들이었죠. 영란 변호사가 식탁 옆에 서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최영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문서 위조 및 강요 미수로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는 지금 녹화 중입니다. 주민센터 직원도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는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진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도윤이는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계속 오해예요, 오해. 를 반복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도윤아, 유진아, 사돈. 저는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도윤이가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예상대로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이 명의로 후견인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는 통지였어요. 박미숙이 뒤에서 주도한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란이와 함께 법원에 제출할 서류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먼저 정밀 재검사 결과지를 첨부했어요. 의사소견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지기능 정상, 판단력 온전함, 일상생활 자립 가능. 그 다음은 제가 석 달간 써온 일상 기록이었죠. 운동시간, 식단관리, 신문 스크랩,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까지 날짜별로 정리한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과 장태식 사장님이 증언서를 써주셨어요. 권사님은 제가 매주 예배 때 헌금 봉투를 직접 챙기고 봉사 일정을 빠뜨린 적 없다는 내용을 적어주셨죠. 장태식 사장님은 임대료 관리와 건물 유지 보수를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증언했습니다. 복도 영상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법원 심리 날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판사님 앞에서 도윤과 유진을 마주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판사님이 제출된 서류들을 차례로 검토하셨어요. 의학소견서, 일상기록, 증언서, 영상자료. 그리고 질문 몇 가지를 던지셨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메뉴가 뭐였나요? 지난달 임대료는 언제 입금됐나요? 최근 뉴스 중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는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된장찌개에 시금치나물, 8일 오전 11시 부산 지하철 연장 계획.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판결은 기각이었습니다. 의학적 근거 없음, 재산관리 능력 충분, 후견제도 악용 소지 있음. 판결문에 명시된 세 가지 이유였죠. 법정을 나서는 도윤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도윤이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란이가 윤리 위반 가능성을 회사 측에 통지했던 겁니다. 고객 정보 악용, 가족 재산 강탈 시도. 회사는 내부 조사에 착수했죠. 도윤의 실적은 정지됐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교회에서 모습을 감췄어요. 권사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던 거죠. 시어머니 재산 노렸다, 위임장 강요했다, 후견인 신청까지 했다. 동네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사돈은 경찰 조사 통지서를 받았어요.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어요. 도윤에게 생활비 차단을 통보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은 내 신탁에서 내 삶에 쓰인다. 내가 필요하면 내 힘으로 벌어라. 그게 엄마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건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 저는 대연동 아파트를 신탁을 통해 매각했습니다. 34년을 살았던 집이었죠. 남편과 함께 대출 끼고 샀던 아들을 키웠던 공간. 하지만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해운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22평짜리 공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죠. 아침마다 커튼을 열면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어요. 상가 건물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임대료 수익의 절반은 지역 장학재단으로 자동 기부되도록 신탁 약정을 맺었죠. 장태식 사장님과 세입자분들께는 새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시했어요. 임대 수익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신탁 구조와 기부 내역까지 설명하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죠. 장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같은 임대인 처음 봅니다. 이런 분 만나서 저희가 복 받은 겁니다. 도윤에게는 면담 조건을 보냈습니다. 서면 사과문, 심리 상담 치료 증명서, 채무 정리 계획서. 3가지를 제출하면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불응하면 영구 단절이라고도 명시했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죠. 어쩌면 평생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효도를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복지관에서 낭독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시력을 잃은 어르신들께 신문과 책을 읽어드렸죠. 처음엔 떨렸지만 당신 목소리 덕에 세상이 밝아진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에는 파란 볼펜으로 장부를 펼쳐 오늘의 일상을 기록했죠. 읽어드린 책 제목, 마트에서 산 과일, 단순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 한정욱으로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